코이카 창립 멤버시고요. 예, 예, 예. 코이카 태국, 중국, 베트남, 이라크 해외 사무소 소장을 두루 이제 거치시고 네. 또 국제개발협력 센터장과 또 월드프렌즈 해외봉사 교육원장을 지내시다가 또 얼마 전까지 전북 국제개발협력센터장으로 근무하셨던 이육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너무 이력이 화려하고 다양해서 한 문장을 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나귀와 말, 권총과 족구라는 책자에 보니까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외 원조 1세대로서 원조 현장 최일선에서 30년 가까이 뛰어다닌 산 증인이다. 자, 이 문장이 아마도 교수님을 설명하는 적절한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략히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코이카라는 기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9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91년도. 예, 예. 네, 그래서 91년도 창립 멤버로 이제 코이카에서 몸담고 일을 하기 시작해서 네, 한 25년 동안 원조 최일선에서 일을 해왔었고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네. 마지막 3년은 우리 코이카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립대학 이렇게 3자가 협정을 맺어서 만든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아, 3년 동안 센터장 겸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네네. 작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커리어를 마치고 이제 이 9월 달부터는 아마 순천향대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9월부터는 순천향대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 강의를 또 맡으시는 예, 거예요. 예, 예. 강의 주제는 뭔가요? 우리 국민들이 ODA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ODA라는 단어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바꿔서 얘기하면 국제개발협력, 음, 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이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일단은 저도 그렇고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이 코이카라는 이름이 낯섰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이카 예, 예.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고 예, 예. 어쨌든 이게 어떤 단체인지 뭐 하는 곳인지 예, 좀 예, 소개를 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이 코이카가 91년도 설립됐으니까 그 30년 가까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초창기엔 우리 코이카 해외 사무소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들어가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 코이카 있었다. 예. 그 당시에 교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코니카가 코니카. 대사관에 들어가 있냐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이 코니카라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필름 회사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왜 코니카가 거기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바꿔진 게 별로 없어요. 코이카가 뭐의 약자죠? 그러니까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국제 협력단 이렇게 되는데요. 뒤에 또 협력단도 이 발음하기에 따라서는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코이카가 그 민간 단체나 기구가 아니고 정부 산하 기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45년도에 독립한 이래 한 50년 동안 원조 받은 금액이 한 128억 불, 요새 가치로 따지면 한 600억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인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그렇죠. 79년도에는 아시아의 4마리 용 이렇게 이제 뭐 인정을 받았고 그 86년도는 아시안 게임, 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상이 굉장히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받은 것도 좀 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위상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력에 맞는 상응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서 이제 검토되기 시작한 게 원조기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제 결집돼서 91년도에 이 코이카가 설립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과정도 궁금해요. 예, 제 커리어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한 직장인데 두 직장을 다녔어요. 두 직장인데 한 직장을 다닌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국제시장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 이제 그 황정민 씨가 네. 이렇게 쌀가마니를 쥐고 뭐
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파병 서독에 예. 나가기 위해서 광부로 예, 나가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또 네. 간호사도 또 음, 부인이 이제 체력 테스트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게 바로 사실은 한국 해외 개발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코드코라고 그러는데요. 코트코. 코드코 한국 해외 해외 개발공사. 공사. 그러니까 해외 취업하고 해외 이민 이거를 전담하는 기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개도국을 상징하는 기관이었었던 거죠. 당시에 취업이 안 되고 못 살 때 우리 인력들을 해외 파견해가지고 그 일자리가 없으니 국내에 외화가득을 하고 아.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경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관이 사실은 개도국을 상징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기관이 80년대 후반 가면서는 기능이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발전되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뭐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는. 이제는 거꾸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상실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진 원조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쪽은 기능이 상실했는데 한쪽은 이 원조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물린 거죠. 그래서 이 코드코라는 한국 해외개발공사가 네. 그 인력과 자산을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수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원조 공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두 기관이 연결돼 가지고 두 기관이지만 한 기관을 다닌 우리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일본의 이름도 비슷해요. 자이카. 네. 자이카라는 원조 기관이 있는데 이 코이카가 이 자이카를 롤모델을 삼았고 또 이제 설립 초기에 많이 참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초기 작업도 교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일본에 있을 때가 이제 90년도, 91년도. 그때는 무슨 일로 계셨죠? 네,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코이카의 전신인 네.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일본 사무소장으로 이제 재직할 그 당시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능 조정이 되면서 한국해외개발공사 없어지고 네네. 한국국제협력단이 생긴 거죠. 그대로 승계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사실 90년대부터 한 10년 동안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일본에 불황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네. 통용되던 그런 시기예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일본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네, 그 당시에 100억 불, 130억씩 매년이요. 매년 원조를 했어요. 세계 1등이었어요, 사실. 원조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서 그 많은 원조 재원을 소위 5대 인더스트리라는 얘기가 통용될 정도로 많은 원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조 기관이 자이카였던 거죠. 자이카.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받는 경험이었는데 줘본 경험 사실 굉장히 일천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를 롤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자이카가 딱 맞았던 거죠. 근데 마침 제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제 참고할 자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마침 제가 있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정말 자이카 사무소 그다음에 자이카의 이 정보를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총합연수소 이런 데를 이제 접촉하면서 아마 자료를 수십 박스 보냈을 겁니다. 코이카에. 그래서 그런 자료, 자이카의 경험 이런 걸 저희들이 잘 배워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이 초창기에 이제 코이카 업무를 정착시키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1등 공신이셨네요. 누구나 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초창기에 제가 뭐 1등 공신이라기보다는 코이카를 만들 때 초창기에는 자이카가 많은 도움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뭐 중복된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현재 그 ODA 사업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정확히 사실 무엇인지 뉘앙스가 좀 애매해요. 네네.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이런 거 빈곤 퇴치 이런 거를 위해서 활동하는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시다시피 요새는 기업체들도 이제 개도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빈곤 퇴치 운동이나 사회복지 활동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개발 NGO라고 그래가지고 네. 개도국에 무슨 조그만 정수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조그맣지만 다양한 사업들 하는 개발 NGO들이 또 있고 대학이나 연구단체들도 또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ODA라는 건 뭐냐?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그래가지고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원조. 이거를 ODA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 예산,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 가지고 개도국의 빈곤 대책, 경제사회 발전을 도와주는 활동, 이거를 이제 ODA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ODA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었냐면요, 90년도에 일본에 가서 처음 들었어요, 사실. 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ODA라는 단어를 이 초등학교 학생부터 할머니들까지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원조 규모로 1위를 차지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매일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ODA, 공적개발원조, 그때는 정부개발원조 이런 네. 영어로 나왔었는데 거의 매일 나옵니다. 매일. 그래서 그 당시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90년대부터 지금 28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거죠.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 일본을 좀 따라잡은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ODA라는 것도 좀 아시고 또 관심도 가지시고 또 ODA라는 것이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국민의 지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ODA를 좀 많이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번에 그 나귀와 말, 권총과 족구라는 아주 특이한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요. 이게 그 교수님의 코이카 활동 경험을 담아낸 그런 책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제가 해외에서만 태국 사무소장, 중국 사무소장 그리고 베트남 사무소장은 2번을 했고요. 네. 또 전쟁 직후에 이라크에서 사무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담아낸 책인데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세계 시민교육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에서도 세계 시민교육 관심이 많은데 사실 세계 시민교육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ODA거든요. 공적개발원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차제히 하여튼 제가 그동안에 해외에서 했던 경험들을 좀 모아서 그중에서 좀 재밌고 감동적인 걸 모아서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ODA를 이해하고 또 세계 시민 의식을 좀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자 해서 이제 그동안 경험을 이제 제가 풀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좀 특이해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책일까 이렇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을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뒤에 있는 권총과 족구는 사실 이 책에 상당히 많은 분량 절반 이상 이라크에 관련된 일인데 제가 이라크 있을 때마다 이제 권총 차고 다니면서 이제 업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권총과 족구는 이라크에서 이제 제 활동 현장의 경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이 나귀와 말은 뭐냐면은요. 제가 아주 주니어 때 그 당시에는 코이카 총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연설문을 써야 되는데 뭘 쓸까 하면서 도서관을 갔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빼든 책이 이솝 우화였는데 거기에 국제화협력을 정말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솝 우화에? 예, 우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귀와 말인데요. 이 나귀와 말이 무거운 짐을 싣고 주인하고 함께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나귀는 힘도 세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나귀는 힘도 약하고 키도 작고 말은 힘이 세고. 말은 힘이 세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나귀는 힘도 힘도 약하고 키도 작고 네. 근데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데 나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한테 네. 잠깐만 내 짐 좀 들어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인들 안 힘들겠습니까? 다 힘든 거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니까 말이 나귀가 싣고 가던 짐을 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귀까지 실어야 되는 거죠. 그때 마냥 조금만 도와줬으면 조금만 손을 내밀어서 짐 잠깐 들어줬으면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국제개발협력을 상징하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목을 나귀와 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이라크 전쟁이 2003년도 3월 20일 날 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폴란드 이런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라크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3월 20일 날 시작한 전쟁이 5월 1일 날 끝나게 돼요. 부시 대통령이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이제 주요한 전투는 끝났다. 종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라크에 들어간 게 그 뒤에 10일이 지난 5월 11일입니다. 아, 그렇게 빨리 들어갔습니까? 예, 전쟁 그러니까 종전 선언되고 네. 10일 만에 이제 5월 11일 날 제가 바그다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왜 가셨습니까? 그 위험한 곳을? 이제 코이카가 이제 네. 뭐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런 기관인데 특히 그 중에 이 일을 담당하던 내 친구가 또 이제 이 파견 문제를 네네. 검토를 하고 네네. 건의를 하고 네. 그랬던 친구인데 네. 조직 차원에서 뭐 나가야 될 누군가를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어려운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마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나가달라고 그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야. 근데 5월 11일 날 거기를 도착했는데 네. 처음에는 코이카 사무소를 이제 개설하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었고요. 아, 그러면요?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일제 식민지 독립하고 나서 네. 미군 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연합군들이 임시행정부를 만들게 된 아, 겁니다. 임시 행정부를 예. 그러니까 이라크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하는 네네. 연합군 임시 행정처 네네. CPA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연합군 임시 행정처가 된 거죠. 네네. 근데 거기다 이제 저를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처음에 나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달간 지나서 8월 달에는 이제 코이카 사무소를 개설해서 이제 초대 소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라크를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모으고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라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 불을 원조를 하겠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고 나서 2003년도 10월에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네.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4년 동안 2억 불을 원조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4년 반 동안 2억 6천만 불을 지원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집행하려면 현장에 누군가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조직,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 있으면서 2억 6천만 불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이라크 정부, 연합군 임시행정처 이런 데를 접촉하면서 과연 어떤 사업을 이라크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사업을 발굴하고 또 한국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형성을 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런 일을 이제 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2억 6천만 불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라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고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네요. 근데 누구나 뭐 가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서 했던 건 아니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제가 했던 거죠. 겸손하십니다. 별 말씀. 원래 검성객 거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체험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이제 책 속에 네네.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네. 읽어봤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발전기 소리, 예. 헬리콥터 소리, 총과 폭탄 소리 이 세 가지가 전전지구 바그다드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뭐 현재 체류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찔했던 어떤 순간이나 아니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뭐 감동적인 순간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사실. 이 너무 많겠죠. 코이카의 경험이라는 건 다 네. 개도국에서 하는 경험이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라크 전쟁 직후의 이라크에서 경험은 그래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나를 보내준 코이카가 고맙다. 네. 나를 또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내 친구가 고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총소리, 폭탄 소리, 발전기 소리는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안 들리면 불안할 정도로 이제 매일 듣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그런데요. 사실은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총소리가 들리고 폭탄 소리가 들릴까요? 사실 미국이 좀 안이하게 판단하고 들어갔었죠. 그 후세인 치하에서 그 폭정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가면 국민들이 이제 환호하고 환영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었죠. 그 특히 이제
이 분쟁 과정에서 이제 석유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석유 공급이 안 되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고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더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군요.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들어와서 바뀐 게 거의 없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기가 안 돌아오는데 뭐가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뭐 하루에 한 7, 8시간 전기 들어오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냥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쟁이 바그다드 도착하면 좀 심하게 벌어질 줄 알았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다 총을 들고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후세인군이요. 후세인군 그 독립 그 공화군 수비대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이제 그 소위 테러리스트 그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들로 이제 돌변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민생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5월 아무 준비 없이 5월 11일 날 도착했는데 이 연합군 임시행정처에 굉장히 이 다양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수백 명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죠.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뭐 일본 이런 사람인데 딱 우리랑 똑같은 모양을 한 사람이 2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외교관 2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반갑잖아요. 아유, 같은 아시아인들이.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갔는데 그 일본인 2사람이 이제 외교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식사도 하고 정보도 나이도 교환하고. 비슷하셨나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 서기관, 1등 서기관 이런 그 외교 직책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라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잠깐 요르단으로 피신을 가 있었던 시기인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뉴스에 떴는데 뭐가 떴냐면은 그 우리랑 친하게 지내던 이노우에 이런 사람들이 티크리트라는 데를 이렇게 가다가 시장에 내려서 잠깐 콜라 한 병 사 먹었는데 그 뒤를 이제 그 테러 단체들이 쫓아가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2사람이 사실 이라크를 돕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정말 벌집이 돼서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르단 시내 바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제 마음에 아니 보통 그러면은 저희가 교수님이라면 약간 내가 하는 일에 환멸을 느낄 수도 있고 아 이게 뭐지? 난 도와주러 왔고 저들도 도와주러 그렇죠, 왔는데 그렇죠. 왜 우리가 총을 맞아야 되고 우리가 왜 위협을 당해야 되나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들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건 어차피 그건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각오를 하셨거든요. 그 유엔 대표부 이라크에 온 유엔 대표부 건물도 그 폭탄 테러를 받아가지고 23명이 죽었어요. 유엔 대표부가요? 예. 거기는 뭐 책통같이 이렇게 방벽이 쳐져 있는데 네네. 거기도 폭탄 공격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실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서 터졌는데 네네. 우리 기사들한테 차 대라고 그랬죠. 가서 봐야 된다. 역사 현장이다. 하는데 그 밑에 드멜로라는 대표가 맨 밑에 깔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맨 밑에 깔려가지고 내가 보기엔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빨리 돌아가 죽게 해달라고.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대의를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겠죠. 대의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대상은 자기들을 돕기로 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라크에 있는 동안 제가 아는 사람만 한 1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10명 죽었고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사무소 와서 이렇게 업무 협의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죽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죽었는데 뭐 그런 그 이라크 같이 이제 분쟁 지역 같으면은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야, 정말 위험한 곳이었군요. 예, 정말 위험한. 그 당시만 해도 그랬었죠. 지금 그래도 많이 안정화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렇게 용감하거나 뭐 터무니없이 뭐 이렇게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포기하고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굉장히 불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왜요? 그때도 이제
제가 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직원 2명이 와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우리 직원 2명은 먼저 들어가고 코이카 직원. 저 혼자 남았었는데 그때도 요르단에 피난 갔다가 이제 저 혼자 들어왔죠. 그래서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그 어려운 데라도 네. 사무실에 도착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있는 데니까 고향처럼 편해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날은 도착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두렵고.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은 강도인지 도둑인지 테러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네. 이라크 경찰 복장을 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데 들어와 가지고 문 열어달 경찰 복장을 입었으니까 문을 열어줄 그렇죠. 수밖에 안. 네. 그래서 그걸 납치해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무실에 오래간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불을 켜고 잤습니다. 불을 켜고 자는데 잠결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냥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그냥 발자국 소리가. 그래서 내려가 보면 이제 우리 이라크 경비들은 이제 뭐 발전기 틀어놓고 옆에 자고 있고 깨워놓고 이제 농담 한마디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두려움을 가졌던 거. 뭐 자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처음으로 제가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시기였는데 사실 굉장히 용감하게 다녔거든요. 네. 아마 저만큼 많이 이라크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한국 사람 중에서는 드물 거라고 보는데요. 네. 용감하게 다녔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 그런 공포는 아닌데 냉장고 문 닫다가도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소리에도요. 그 소리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리에 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또 택시 타고 내리다가 문 닫는 소리도 내가 닫아놓고 깜짝 놀라고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생겼던 그런 트라우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보람이 있었던 거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네. 그 당시에 이라크 정부 청사가 전부 다 파괴되고 안에 정말 책상은 물론이고 종이 한 장도 없었어요. 종이 한 장도. 종이 한 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공무원들이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나서고 나라를 다시 세운 일을 이제 전념을 해야 되는데 네. 앉을 자리도 없이 웅성웅성 서가지고 미래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불안 속에서.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라크 공무원 23명을 뽑아가지고 한국을 데리고 왔죠. 한국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국을 보여줘야 되겠다. 와. 한국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인사이트가 생길 것이다. 이게 코이카에서 하는 연수형 초청 사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기획투자부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건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그런 공무원들 23명을 뽑아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어이구.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가 없어졌으니까. 네, 정부가 나라가 없으니까 네네. 나라가 없으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여곡절 끝에 아랍에미리트 UAE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UAE 군 수송기를 이제 빌려서 A4 용지에다 사진 한 장 붙이고 그게 이제 임시 여권이 돼가지고 UAE 대사관의 무관 보좌관이 또 두바이까지 따라와서 행정 절차 다 해주고 그래서 제가 5월 11일 날 이라크에 도착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 이 여권도 없는 이라크 공무원들 23명을 데리고 서울에 도착한 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게 6월 20일입니다. 이야. 6월 20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우리 같이 석유 안 나는 나라한테는 이라크는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석유 매장량이 많은 데고 또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고서. 그러면은 그 재건 사업이라 하면 사실은 이제 거기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나라의 기반을 재건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이제 이라크 공무원들을 한국에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2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사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우리 중요한 부처 장차관도 만나고 우리 개발경은 강의도 듣고 그런가 하면 이제 포항제철이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이 산업시찰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그 당시엔 국장이었는데 이라크로 다시 복귀해서는 공공사업부의 차관으로 영전을 했어요. 차관으로? 예, 저랑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알리라고 불렀거든요. 알리. 알리라고 불렀는데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리. 이 동방 세계, 오리엔트 세계 한국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당신보다 잘 사는 일본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한국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러는 거죠. 한국이 크기를 하냐. 작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지. 또 자원이나 많냐. 사람밖에 없지 않냐. 또 전쟁했지. 이런 나라가 정말 짧은 시간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엄청난 위대한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한테 감동을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억지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다시 두바이에 도착했는데 이 23명 중에서 21명이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마지막 찬스. 쇼핑하러 간 거예요. 네. 두 사람이 안 나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예술이 있는데 두바이는 커머셜 상업밖에 없다. 이야. 내가 나가서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안 나가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개도국에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이라크에 있으면서 큰 보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라크에 2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한 500명 정도를 한국에 이제 연수를 보냈어요. 20명씩, 20명씩 묶어가지고 이야. 서기부를 비롯해서 중요한 부처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하여튼 뭐 모든 부처를 망라해서 보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라크에서만 한국에 연수 온 공무원들이 한 3,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라는 인원은 사실 한국하고 이라크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인 거죠. 근데 이라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코이카에서는 한 100개가 넘는 그런 개도 공무원들을 한국에 불러서 1년에 한 5,000명 가까이 이제 연수를 시키고 있는 거죠. 1년에 5,000명씩. 1년에 5,000명 정도 개도국에서. 이야. 대단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우리나라 교역할 때 핵심적인 역할들을 다 하시겠네요. 네,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뭐 꼭 친한 파라고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책자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2003년도 11월하고 12월 달에 온 바그다드 시민들이 그 길거리 나와서 하늘에 대고 신나게 총을 쏘는 일이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죠 이게?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뭐 하도 폭탄 소리 이런 거는 뭐 매일 들리는 매일 거니까. 듣는 거지만 그때는 뭐 폭죽놀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우리 경비선 이라크 현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뭐냐 그랬더니 이라크가 축구 시합에서 북한을 이겼답니다. 그래가지고 0대0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네. 한 번은 0대0으로 비겼고 한 번은 이라크에서도 못하고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르단에서 축구 시합을 했는데 4대0으로 이겨가지고 그 올림픽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걸 축하하겠다고 그냥 총을. 하늘에다 기관총을 쏘아 대는데 완전 폭죽놀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위험하지 않나요? 잘못하면 다친 사람 많았을 겁니다. 저도 캐노피 밑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떤 상해를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네네. 또 한 번은 또 하여튼 뭐 폭죽 소리가 났어요. 네.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더 큰 폭죽이야. 나가 보니까 그 도망갔던 후세인이 잡힌 겁니다. 아, 후세인이 잡혔어요. 잡혔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늘에다 대고 이제 교환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경비에서는 네. 이라크 현지원한테도 네. 쏘고 싶으면 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관총이 어깨에다 올려놓고 그냥 탄차 하나를 다 비우는데요. 전 시내가 그 하여튼 기관총 소리를 하여튼 뭐 이거를 이제 무시무시하다고 할까 뭐 글쎄 말인데 이라크 아니면은 희한한 풍경이네요. 겪을 수 없는 오죽 즐거운 일이 없었으면은 그 축구 이겼다고 이렇게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쏴댔겠습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런데요 진짜.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위험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좁은 사무실에서 거의 24시간 그렇죠. 틀어박혀서 일만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DVD를 그렇게 많이 보셨다면서요? DVD 많이 봤습니다. 그럼 드라마는 정말 많이 보셨겠네요. 드라마는 그 당시에 나온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뭐 미국 드라마 해가지고 뭐 안 본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대장금, 뭐 겨울연가, 아. 옥탑방 고양이, 뭐 모래시계, 뭐 이런 거 비롯해서 뭐 미드로 치면은 24 Hours, 밴드 오브 브라더스 뭐 해가지고 또 피아노 이거는 막 눈물을 천국의 계단 이런 것도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봤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같이 현지 파견된 직원들하고 우리 같이 직원들이랑 같이 어. 봤는데 그 친구들은 잘 안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울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울 수도 없고 어. 그거 참느라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모진 고생을 했어요 정말. 정말 목이 메어가지고 하도 참다가 뭐 네. 그런 경우에 나중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네네. 같이 일하던 동료들 두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음. 다시 봤습니다. 어. 그 드라마들을. 혼자서. 야, 혼자서 아. 소파에 눕든지 앉든지 해가지고 세상에 제일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여튼 펑펑 울면서 봤습니다. 그때 막 펑펑 울면 정말 엄청난 카타르시스였어요. 아. 울어가면서 정말 그걸 봤는데 그 유일한 낙이었죠. 제가 국내에서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거기 있으면서 하여튼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죠. 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장을 근무하시면서 그 대단했던 한류 열풍을 몸소 체험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그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때 최고 인기 배우가 장동건 씨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한류 열풍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클 때만 해도 외화 보고 뭐 팝송 네. 듣고 이렇게 컸던 세대인데 네. 처음에 한류가 떴을 때만 해도 뭐 일과성의 바람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갈수록 뜨거워지잖아요. 갈수록 뜨거워지는데 도대체 그럼 한류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느냐 강의할 때 이런 걸 가끔 물어보는데요. 네. 대부분 일본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겨울연가. 겨울연가, 연사마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 베트남의 한류 열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니까 저는 화장품 뭐 그 당시에 쓰지도 않았고 화장품 이름도 잘 모르는데 네네. 랑콤, 시세이도 이런 거보다 그 당시에 무슨 라크벨이라는 한국 화장품이 네. 있었어요. 그 뭐 최고로 치던 시기입니다. 또 그 당시에 2002년도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 역사적인 이제 월드컵 4강을 한 네. 그런 시기고 전국이 하여튼 빨간 물결로 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가라앉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 베트남도 그랬다고 그래요. 베트남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이긴 날은 베트남 시민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시내로 몰려 나와서 경적 올리고 다니고 빨간 끈 들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베트남이 이긴 게 아니고 한국이 이겼다고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한류 열풍이 뜨거웠던 데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장동건 씨 하면은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 장동건 씨는 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였어요. 2000년 초반에.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소장을 근무하시면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대목이요. 과거 베트남 전쟁으로 네, 이제 민간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들만 골라서 40개 초등학교를 우리나라가 건설해줬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 어떤 사연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류 열풍이 그렇게 뜨겁고 네네. 정말 하노이나 호치민 이런 데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장동건 씨는 형이 없다 이런 것까지 다 알 정도로 그걸 알아요? 그럼요. 그거 다 알 정도로 한류 열풍이 뜨거운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중부지방입니다. 꽝낭, 꽝라이, 빈딩, 후엔, 카이노 이런 성들은 중부지방인데 이 지역이 이제 베트남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가장 낙후된 지금 베트남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지만 그때만 해도 다들 못 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왜 못 살았느냐? 월남전쟁 당시에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거의 사막화돼 있고 그런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얘기라면 우리 한류 스타가 생각나고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이 지역만큼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쟁 과정이니까 우리 군인들도 많이 희생당했고
또 전쟁 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인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큼은 대한민국 하면은 이제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우리 대사관하고 거기 가서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지역이 베트남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인데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응어리 한이 있다. 이 지역에다가 이 코이카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그런 걸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업이 없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일을 주관했던 이 대사관의 L 참사관이 이제 초등학교를 지어주자. 40개를 지어주는데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 희생자가 많은 데만 뽑아서 지원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 단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 단원이 아니고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 일본의 아이디어 예.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기록을 찾아서 민간 희생자 가장 많은 데만 40군데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베트남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인데 이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데는 정말 외지고 척박하고 길도 없는 그런 데였었어요. 그런 데만 초등학교 40개를 지어준 거죠. 그 공사 초기에는 좀 여론이 안 좋았던. 굉장히 어려웠죠. 가서 우리가 학교를 지어주러 가는데 반응이 너무 냉담했어요. 학교를 지어주러 갔는데 코리아 왔다고 하니까 아마 과거의 상처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한 학교 가니까 교장 선생님 술이 그냥 만취가 돼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 저희들을 맞이한 데도 있었고, 또 한 군데는 가니까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옷도리를 벗으면서 옛날에 니들이 쏜 총자국이다 보여준 사람도 있었고, 한 군데는 가다가 저희들이 타고 다니던 SUV 차량이 도랑에 빠졌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저희들을 수행해 다니는 베트남 관리가 이 지역에서만큼은 한국 사람 튀어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게, 이제 그 당시에도 뭐 민간인끼리는 그래도 좋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조사단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상처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불 가지고 40개 학교를 지어줬는데 200만 불로 학교 하나 지어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5개 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40개 학교를 짓는 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도 좀 빠듯하네요. 예산도 그렇지만 그 조그만 학교 지면 그걸 40군데다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마침 우리 기업체 중에 하나가 선뜻 그거를 이제 나서서 해줬고요. 그래서 이 공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겠지만 그걸 아무 차질 없이 일정 내에 다 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개 학교를 지어가지고 2001년도 9월 10일 날 9.11 테러나기 전날입니다. 오, 그러네요. 그때 준공식을 했어요. 근데 준공식을 하러 갔는데 우리 하노이에서 내려간 우리 대사께서 이제 축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 끝에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이 올라와가지고 답사를 하는데 여학생이라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날개를 달아준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꼭 시증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못 받고 뭐 벽돌 쌓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매니지먼트하고 이제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쓸려 나가더라고요. 베트남 분들 참 순수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진정성이 담긴 원조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뭐 초등학교 하나 지어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아픈 상처 다 씻어줬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하지만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조그만 학교지만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도 내려놓고 저희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저한테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자, 그 또 이제 책자를 살펴보니까요. 1995년도 초에 이제 코이카 태국 사무소장 시절에 태국에서 우유 샘플을 이제 인큐베이터에 배양을 해서 고급 우유로 생산하는 뭐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근데 그 재밌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재밌는 것이 실험용이 아니라 그 육아용 인큐베이터가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난감했는데 마침 이게 또 효과가 또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당시에 어떤 그 단원이 아이디어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에피소드가 재밌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95년도니까 코이카가 설립된 게 91년도 아닙니까? 네네. 그때는 뭐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구멍가게나 비슷한 원조 기관이었던 거죠. 예산 규모도 작고. 네. 이제 뭐 그 원조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모든 게 다 정착이 안 된
그 생소하고 낯선 그런 시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봉사단들이 나가서 현장에 사실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우리 봉사단들을 보내놓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나라당 10,000불 정도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단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을 위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제안서를 제출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코이카 사무소에서 판단하고 본부에 보고해가지고 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태국에서는 그 단원이 여자 단원인데 치앙마이라는 데서 활동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유를 이제 그 배양을 해 우유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고급 우유는 고급 우유대로 비싸게 팔고 네.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생각을 하고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 핵심적인 장비가 이제 인큐베이터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사람 넣는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실험용 인큐베이터가 와야 되는데 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소장님 하면서 그 기정식 하는데 뭐 올라올 거죠. 그래서 뭐 올라가야지 뭐 너 고생하는데 가겠다고 그랬더니 근데요 인큐베이터가 오긴 왔는데요 실험용이 아니고요 사람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게 왔어요? 그때 이제 워낙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네.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밖에 나가서 이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물건 사서 보내고 그럴 시기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카탈로그도 제대로 보냈던데 하여튼 물건이 그렇게 왔어요. 아찔하더라고요. 이제 야, 뭐 쓰냐? 물어봤더니 한 95% 이상 거의 정상적인 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대요. 그냥 쓸 수 있어. 얼마나 쓸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걸 쓰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이제 기정식을 했는데 그 태국 그 치앙마이 관리들 한 20명이 나왔어요. 공항에 와서 사와티캅 하면서 뭐 기정식을 하는데 그 정말 몇 푼 안 되는 그 기자재를 갖다 놓고 비카다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는데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관리들이 이틀을 따라다녔어요. 이틀을 일을 안 하나 싶더라고요. 그 관리도 이틀을 따라다녔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조그만 지원이 정말 고마워서라기보다는 그 단원이 잘한 거죠. 단원이 그 사람들하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굉장히 잘 맺은 거죠.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일본도 봉사단 보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코이카도 봉사단 보내는데 같은 기관에 근무를 하면은 우리 코이카 단원, 한국 단원은 훨씬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보다. 일본 단원보다. 왜 그러느냐? 일본 단원들은 뭔가 가르친다. 뭔가 기술을 협력을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개도국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그 많은 이제 인상과 감동을 주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단들이 지금 코이카에서 보낸 장기 봉사단만 이미 10,000명이 넘었고 지금 현재도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이 시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많은 단원들이 현지에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우리 한국을 심고 있다, 한국의 정을 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뭐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느끼고 있고 과히 좋은 상태가 아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 또 빈곤 퇴치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기자님 저기 최근에 작년에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혹시? 작년에 제주도에서 예멘에서 이제 난민 예. 태거 들어왔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제주 사회도 물론이지만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갈등이 있었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우려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예멘 사람이 한 7,000km가 떨어졌다고 내가 저 기록을 본 것 같은데 우리하고 아무 사실 그 연관성이 없는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거의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7,000km를 건너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예멘에 내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온 건데 이 내전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빈곤이 깔려 있는 겁니다. 빈곤 때문에 내전이 생기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내전 생겼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렇네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전이 생기는 나라는 전부 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밑바탕을 보면 전부 다 빈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멘의 빈곤 문제가, 이 개도국의 빈곤 문제가 예멘의 문제, 한 개도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예멘의 빈곤 문제가 결국은 제주도의 문제, 문해의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빈곤을 퇴치해주는 문제,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돕는 거다. 우리나라를 돕는 거다. 이게 바로 국제개발협력의 시작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 옛날 케네디 대통령이나 트루만 대통령도 7, 80년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개국 개발상국에 있는 빈곤이 결국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케네디 대통령도 잘 사는 나라들이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소수의 부자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도.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남을 거저 도와주는 시혜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돕고 우리 후손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부언을 하자면은요. 지금도 개도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텔레비 보면은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 영상을 많이 보시죠. 그렇죠. 네. 새카만 아이가 네. 머리는 이렇게 크고 이런 데는 새꼬챙이처럼 말라 있는데 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또 거기 팔이는 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6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그래요. 6초에 한 예, 명씩. 6초에 한 명씩.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 아이들은 죽을까?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 저나 기자님이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에 태어났으면 6초에 한 명씩 죽는 아이들이 기자님이나 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초에 한 명씩 죽는 거 굉장히 큰 비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왜 그러느냐? 그 아이들이 죽는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단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이 없어서, 설사약 하나가 없어서, 모기장 하나가 없어서, 그래서 죽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한테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들 구할 수 있는 재원이 우리들한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개독을 돕는 것, 그 아이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노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을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이제 어떤 개발 원조에 대한 공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이 코이카라는 것이 정부 출연 기관이지만 거기에 또 많은 민간이 동참을 하고 실제로 그 대학생들이 그럼요. 그 해외 봉사활동 체험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또 보니까 이게 또 일정 부분 군복무 대체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장 젊은 시절을 이제 2년 정도를 이제 장기 해외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코이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나란 일이 아니고 나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떻게 코이카라는 단체에서 뭐 일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요새 젊은 애들 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데 취업난 때문에 우리에 비하면은 그래도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행기 처음 타본 게 30살 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 처음 타봤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 이런 건 사실 꿈에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 코이카스도 1년이면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이 해외 봉사단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이카에서 보내는 봉사단들은 대체로
장기 봉사단입니다. 1년 아니면 2년짜리예요. 이걸 굉장히 길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네네. 앞으로 지금 20대면 한 80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제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2년은 글쎄요, 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짧은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2년이라는 시기가 앞으로의 80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개도국에 나가서 개도국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땀 흘려 같이 일하고 정을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거기서 이 세상을 보는 굉장히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거,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 그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생의 큰 전환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해외 현장 나가서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성숙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네. 이 해외 봉사 활동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외 현장에서 정말 봉사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어려운데 왜 원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 일본도 굉장히 어려울 때 원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꼭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조를 한 게 아니고 그 원조 재원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에 기업이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ODA 볼륨을 어려우니까 줄이고 천천히 늘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ODA 볼륨을 늘리면 우리 청년들한테도 해외에 훨씬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고 우리 기업체들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조는 순수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경제 어렵고 그럴 때는 또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 ODA 볼륨을 늘리면 틀림없이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훨씬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이카에서는 거의 매달 이 봉사단들을 지금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매달이요? 거의 매달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물론 이제 좀 전문성이 좀 네네. 필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공. 그래서 요새는 시니어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나가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일반적인 저널리스트인 경우가 많아요. 저널리스트. 특별한 전공이 없이 이제 주로 문과 쪽에서 행정 관련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주로 뭘 준비를 하시냐면은 우리 이 문과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봉사단 분야 중에서도 이 한국어 분야는 굉장히 하여튼 그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거죠. 옛날에 미국에서 피스코 평화봉사단이 와서 주로 한 분야가 영어 가르치거나 의료봉사하거나 이런 쪽이 많았었는데 이 한국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봉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공을 안 했으면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이런 게 있어요. 120시간을 들으면은 이제 자격증을 줍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어 분야 봉사단으로 나간다든지 또 컴퓨터도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요새 우리 젊은 청년들 컴퓨터 잘 다루잖아요.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것도 고도의 그런 뭐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 초급 수준의 이 컴퓨터 기능 이런 걸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격증을 따면은 얼마든지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2년 동안 하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본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94년도부터 우리 봉사원들 해외 현장에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개독이 와서 이 사람들 뭘 도와주러 왔다고 그러는데 너가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간다. 오히려. 네. 내가 이 사람들 뭘 가르쳐 주러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르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기에 정말 2년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가치관에 큰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NGO 단체들, 네네. NGO 단체들도 이 그
그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또 ODA 공적 원조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민간 협력이 굉장히 큰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개발 NGO 단체들만 모여 있는 KCOC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아, 국내요? 예, 여기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16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여기에 근무하는 이 상근 직원 한 7천 명이 된다고 그러는 거죠.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뭐 원조를 하는데 코이카도 있지만 그 외에도 NGO 단체들도 있고 특히 ODA하고 힘을 합친 민간 협력이 굉장히 큰 이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ODA 볼륨이 늘어나면은 이 NGO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NGO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쪽 커리어로 들어올 수 있는 뭐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해외 취업, 취업 문제 때문에 젊은 우리 청년들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도 ODA 볼륨을 통해 가지고 NGO 단체들 활동 영역을 넓혀주면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